皆さん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방제 보면 아시겠죠? 오늘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끔찍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2년 1월 17일 자정 무렵 충북 충부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경찰서로 다급한 강도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강도는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어. 들어가 봤더니 방 안은 이미 온통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집주인인 듯한 성인 남자가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 안 이불 위에 반듯하게 이렇게 누워 있었어. 그런데 그 상태가 말짱하지 않았는데요. 그 속옷 차림의 남성의 몸에는요,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남자의 몸은 전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거지. 맞아요. 이미 갔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인 대학생 딸은 겁에 질렸는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분명 아버지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불안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떡해요 라고 당황하는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굉장히 침착한 상태에서 그 정황 상황들을 경찰들에게 설명을 했죠. 곧이어서 응급구조대와 형사들이 도착했고 남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가 실시됩니다. 자, 잠시 후에 출동한 현장 감식반은 지문 그리고 족적 등등 이런 증거 수집에 돌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야. 자, 봐봐. 아버지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온 방을 뒤져가지고 금품을 가져간 강도가 20대의 여대생 딸은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밤에 강도가 들었는데 베란다나 창문 등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야. 아니, 밤에 몰래 들어왔는데 현관문에 그게 문을 따고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도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세 번째, 사망한 피해자에게 반항한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돈을 노린 강도가 들어왔어. 그럼 그 아빠가 보고서 야, 너 뭐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노린 강도답지 않게 다짜고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가지고 확실하게 살해한 점. 아니, 도둑이면은 당황해서 도망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그리고 아빠를 죽였으면 딸도 죽여야 되는데 딸한테는 손끝 하나 안 건드린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 남자를 너무 잔인하게 칼로 몇 번이나 찔러갖고 살해한 이런 점 등을 봤을 때 아, 이게 일반 강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은요, 여러분도 짐작을 좀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은요, 1992년 1월 17일 충주에서 젊은 남녀 대학생이 여학생의 의붓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그 여대생 김보은 씨입니다. 자, 죽은 피해자는 이 김보은 씨를요, 9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가해자였어요. 여러분, 9살 때부터요. 김보은의 어머니는요, 그 살해당한 그 남자 김영호와
김보은 씨가 7살 때 재혼을 합니다. 자, 김보은 씨는 9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기 시작해요. 자, 장을 보러 간 엄마, 그때 혼자 남겨진 딸 김보은 씨는 엄마 화장대 앞에서 엄마의 화장품으로 이렇게 장난으로 이제 입술을 막 그리는 거야. 왜 우리 옛날에 엄마 흉내 되게 잘 냈잖아. 입술도 발라보고 파우더도 발라보고 눈썹에도 뭐 그려보고. 그때 아빠 의붓아버지 김영호가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 딸 뭐해? 아빠, 나 지금 엄마 놀이 하고 있었어. 나 예뻐? 그럼 우리 보은이 너무 예쁘지. 그럼 보은아, 아빠랑 진짜 엄마 아빠 놀이 한번 해볼래? 그때부터 시작된 성폭행. 너무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된 김보은 씨는 그날로부터 12년 동안 김영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 그 성폭행이 언제까지 계속됐냐? 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자, 9살 때부터 성폭행이 시작돼서 12살 무렵에는 거의 매일매일 성폭행을 당했대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까지 12년 동안 그녀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온갖 성폭력을 의붓 아버지 김영호로부터 매일매일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신고를 못했냐? 성폭행 가해자였던 의붓 아버지는 항상 식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합니다. 뭐, 니네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린다고. 항상 식칼로 가족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집에 쥐약을 항상 상비해둡니다. 쥐약과 칼을 들고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매번 매일매일 있는 협박에 김보은의 엄마와 김보은과 그리고 김영호의 당시 실제 친아들, 그러니까 김보은 씨한테는 의붓 오빠죠. 의붓 오빠 2명도 이런 협박과 폭언과 폭행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로 납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세뇌 교육인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랑 우리 가족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하는 거야. 자, 매일 일어나는 구타와 폭언, 협박. 김보은은 그러다가 집에서 좀 떨어진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의붓 아버지의 감시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같은 캠퍼스에 다니던 김진관 씨와 만나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순수한 그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흠집 있는 여자라고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그를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진관 씨가 대체 왜 그러냐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끊임없이 요구하자 그녀는 힘겹게 자신이 겪어왔던 그 지옥 같은 인생을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사건 조사 시기에 흉기와 그리고 집안 여기저기에서 발견된 지문 중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지. 자, 조회 결과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딸 김보은 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던 김진관, 당시 나이 21살의 한 남자 대학생이었어요. 사건 이틀 뒤인 1월 19일 경찰은 김진관 씨를 체포한 뒤에 피해자의 딸 김보은 양을 불러서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이 그날 당신 집 턴 사람 맞아? 확인합니다. 그러자 체포된 김진관을 본 김보은 양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다가간 형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범인이에요. 저 남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범인이에요. 라면서 형사에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김보은 양도 김진관 씨와 함께 체포되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교 가는 시간만 빼고는 집안에 꽁꽁 묶여서 지내다시피 했던 김보은 양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는 캠퍼스 생활이 너무 좋아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학교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친절한 남자친구 김진관 군은 그녀가 처음으로 만난 세상에서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남자였어. 그녀의 인생의 남자는 맨날 자신을 성폭행하고 구타하는 그런 아빠뿐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 남자친구 김진관 군도요, 예쁘고 상냥하고 또 겸손하고 착한 그런 김보은 양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우정으로, 우정이 사랑으로, 사랑이 이제 연정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둘이 만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둘이 사이가 가까워지고 더욱더 달콤해지면서부터 보은 양의 가슴 한쪽에서는 뭔가 묵직한 죄책감과 무거움, 그런 것들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었어요. 견디다 못한 보은 양이 진관군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진관군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관군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보은아 왜 그래? 보은 씨는 진관아 미안해. 나는 너를 만날 자격이 없는 여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보은아,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너 요즘 좀 이상해. 진관아 미안해. 나 사실 너한테 숨겨온 사실이 있어. 나 더러운 여자야. 나 같은 여자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넌 더 예쁘고 착하고 깨끗한 여자를 만나야 돼. 난 널 만날 자격 같은 거 없는 여자야. 자, 그녀는 아주 힘겹게 눈물과 함께 그녀가 그동안 겪어왔던 지옥 같은 그녀의 세상 이야기를,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남자친구 진관군에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은 양의 고백은 정말 진관 씨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9살 때부터 12년 동안 그것도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그런 내용인데 세상에 어떤 남자친구들 이게 쇼크가 아닌 사람이 있겠어.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그런 가슴속 깊은 한과 응어리를 알게 된 진관군도 그녀를 버리지 않고 보은 양의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같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밤새도록 울어요. 진관군은 보은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과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야. 우리가 앞으로 더 사랑하면서 더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잖아. 보은 씨는 그런 진관군의 사랑에 감동하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의붓 아버지에게 짓밟히고 더러워진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커질수록 진관군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커졌죠. 그리고 진관군에게 계속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제발 날 놔줘.
난 너와 어울리지 않아. 난 더러운 여자라고. 하지만 진관군은 그런 보은양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심 어린 진관군의 다짐과 설득에 보은양도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하지만 가슴 아픈 지옥 같은 과거보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바로 현재와 미래죠. 이 말인 즉슨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에도 여전히 보은양을 성적 놀이개, 성적 노예로 여기면서 보은양을 한 물건으로서 소유하고 있었던 그의 의붓 아버지의 존재였죠. 그의 아버지가 김진관 씨의 이 존재를 인정하고 교제를 허락할 리 만무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진관군과 보은양은 보은양의 의붓 아버지 김영호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남자친구는 간절하고 애절하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아버님, 저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이 잘 사귈 테니까 저희 둘의 사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의붓아버지 김영호는 완고합니다. 뭐? 인연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그런 일 없어. 얘 자꾸 그러면 둘 다 확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그냥 깜빵 가고 싶어? 확 잡아쳐 넣는다. 그러면서 명색이 딸인데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연이 대학 가더니 바람이나? 대학 보내놨더니 남자랑 아주 그냥 더러운 년씨. 네, 다 죽여버리다! 이러면서 폭언을 서슴지 않는 아빠 김종호. 자, 아빠는요, 사실 직장이 뭐였는지 알아요? 직장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바로 검찰청 직원이었어요. 검찰청 직원의 그런 폭언과 협박 앞에서 이 너무 어린 연인들은 한없이 무력했죠. 자, 젊은 연인이 상대하기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총무과장이었던 김영호 씨는 너무 강하고 너무 센 거야. 인맥이나 이런 게. 지금도 솔직히 검찰청 충주지청 총무과장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대 2000년대에도 신고하기가 좀 겁나기는 할 건데 1992년도에 지금 뭐 20년 더 지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어린 대학생 2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어? 자, 진관군은 보은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자. 그리고 저 사람이 저지른 과거 성폭행 같은 거 다 털어놓고 저 사람 그냥 구속시켜버리자. 하지만 보은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우리 아빠 검찰 간부라서 경찰도 손 못 대. 경찰에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물만 흘렸죠. 이미 어린 시절 너무 무섭고 너무 아팠잖아.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이 어린 나이에 이 김보은 씨가. 그런데 경찰들이 집에 찾아왔어. 그러고 나서 김영호 씨를 보고 나서는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찰들을 봐왔던 김보은 씨는 경찰에 신고할 그 생각도 못한 거지. 그 엄두도 못 낸 거야. 그 자기 경험을 김진관 씨한테 말을 해요. 소용없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검찰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 같은 거였어.
아예 이런 말도 있었어. 대검찰청 예규의 법무수 소속 직원의 범죄 혐의는 오직 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검찰의 파워를 아시겠나요? 자, 두 사람은 절망합니다.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는데도 법의 처벌도 받을 수 없다니. 세상에 이런 근친 강간범이 이미 대학생이 되어 연인을 만난, 그러니까 자기의 여자친구를 계속 어린 나이부터 강간을 했던 저 아버지 밑에서 내 여자친구를 맨날 그 아버지 밑에서 평생 자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남자친구가 그걸 생각하니까 막 울분이 터지기 시작한 거지. 자, 생각을 해봤더니 경찰도 검찰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들을 도와주거나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갈등과 고민 그리고 망설임 끝에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근친 강간범 김영호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사건만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우리는 자유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살인 범행은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강도 위장은 실패하죠.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고 만 거예요. 처음 이야기를 들은 김진관 씨는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해왔다. 9살 때부터 12년 동안 강간을 당해왔다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김보은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하기도 했대요. 그러나 그는 자신만이라도 그녀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김보은 씨를 설득해서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설득하려 갔는데 그 아버지는 오히려 협박하고 그랬던 거지. 제발 보은이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보은이 앞으로 더 감싸면서 사랑하면서 할게요. 제발 우리 보은이 좀 놔주세요. 제발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수갑을 휘두르며 내지르는 협박이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다 잡아넣겠다, 죽여버리겠다라면서 길길이 뛰는 의붓 아버지 파렴치한 모습에 김진관은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살해하게 이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던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들은 1월 19일 존속 살해 공모자로 구속됩니다. 자, 두 젊은이는 의붓 아버지를 죽인 뒤 강도 살인으로 위장했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나선 경찰이 보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수상쩍은 구석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런데 수상한 점 하나가 더 뭐였냐면 피해자의 방에 이불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방에서 딸과 아버지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이었던 거야.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성인이 다 된 딸과 아버지가 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뭐지? 라고 갸우뚱한 형사 하나가 딸에게 넌지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넘겨 짚어봐요. 뭐라고?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다행히도 안 죽었네. 그러자 딸이 뭐라고요? 아니야. 딸은 아니야 라면서 울부짖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확실히 감지한 경찰은 그녀를 집중 추궁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녀는 범행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딸 김보은 씨와 남자친구 김진관 씨.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런 실명 보호가 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미 공식 문서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렸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딸 김보은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김진관 씨 두 명은 존속 살해범으로 1992년 1월 19일 날 구속되죠. 이 영상은 뭐냐면요. 이 사진은 뭐냐면 당시에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그는 무죄라고 그들은 무죄라면서 이제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성폭행을 12년 동안 성폭행했던 그 성폭행 의부를 죽인 거는 정당방위다 라면서 무죄 석방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